나는 남한으로 갈 필요가 없어. 다만 내 부탁만 들어주시오. 어떤 선택은 목숨보다 무겁습니다. 한 남자가 국경을 앞두고 브로커에게 건넨 부탁은 그 자신도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부탁 뒤에는 10년이라는 세월과 한 사람의 죽음, 그리고 갚을 수 없는 빚이 숨어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초 중국 단둥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겨울 추위가 본격적으로 찾아오기 시작한 시기였고 압록강의 물은 이미 가장자리부터 얼어붙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강변에서 오리쯤 떨어진 곳에 낡은 민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중국 농가였지만 이곳은 탈북 브로커들이 은밀히 사용하는 안가 중 하나였습니다. 지하방 하나, 창문도 없고 환기구만 겨우 하나 있는 그곳에서 한준혁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2의 나이.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북한 핵시설 경비 책임자로 20년을 보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준혁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죽음보다 무거운 것을 10년간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그의 옆에 놓인 검은색 가방 안에는 북한 화폐로 환산하면 30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뇌물로, 암거래로, 그리고 목숨을 걸고 빼돌린 물자를 팔아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준혁은 벽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브로커가 오기로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돈뭉치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 돈이면 한 사람을 안전하게 남한까지 보낼 수 있다고 브로커는 말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준혁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박철호였습니다. 키는 170cm 정도, 단정하게 깎은 머리에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이 일을 10년째 해온 프로였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철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철호의 눈빛이 준혁의 얼굴을 훑었습니다. 탈북자들을 많이 봐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눈에서 그는 뭔가 다른 것을 읽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각오에 가까웠습니다. 돈 준비하셨습니까? 철호가 물었습니다. 준혁은 대답 대신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열었습니다. 철호는 가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돈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폐 뭉치를 하나씩 꺼내 세고 위조 지폐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의 시선은 철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창문도 없는 지하방이었지만 그는 마치 창밖을 바라보듯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 너머 압록강 건너편이 북한이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살았고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10여 분이 지났습니다. 철호가 돈 확인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금액은 정확합니다. 위조 지폐도 없고요. 철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가방을 닫고 일어섰습니다. 그럼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발은 사흘 후 새벽입니다. 여기서 북쪽으로 이동해서 몽골 루트를 타게 됩니다.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위험하지만 가장 안전한 루트입니다. 철호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준혁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준혁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이 순간 안도하거나 긴장합니다.
하지만 준혁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언제 출발하시겠습니까? 철호가 물었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가지 않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철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농담하시는 겁니까? 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준혁이 철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부탁드릴 건 다른 사람의 탈북입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철호는 준혁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10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탈북시켜달라는 부탁이라니. 도대체 누구를 탈북시키자는 겁니까? 철호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준혁은 품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30대 초반의 남자가 8살쯤 된 소녀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사진을 철호에게 건넸습니다. 이 소녀입니다. 철호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최서연입니다. 지금은 18살입니다. 평양 3호 고아원에 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철호는 사진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이 아이를 탈북시키려 하십니까? 가족입니까? 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10년간 삼켜온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 빚을 졌습니다. 박철호는 준혁의 말을 듣고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빚이라는 단어가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탈북 브로커로 10년을 살아오면서 그는 수많은 사연을 들어왔습니다. 가족을 찾아 떠나는 사람, 정치범 수용소를 피해 달아나는 사람,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눈빛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무슨 빚입니까? 철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혁은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사진 위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이 사람은 최민수 박사입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핵물리학자였습니다. 북한 핵시설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제가 경비 책임자로 있을 때 그분은 3구역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철호는 사진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최민수 박사라는 남자는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고 딸을 안은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준혁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최 박사는 재능 있는 과학자였습니다.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모스크바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과학을 인류를 위해 써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준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014년 가을이었습니다. 핵시설 3구역에서 새로운 농축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최 박사는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였습니다. 하지만 연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철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연구에 인체 실험 데이터가 사용됐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 노출 실험 데이터였습니다. 최 박사는 그 사실을 알고 연구를 중단했습니다. 상부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비윤리적이라고, 이건 과학이 아니라고 항의했습니다.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연히 받아들여질 리 없었습니다. 최 박사는 반동분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당 중앙위원회에서 직접 숙청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철호는 이미 결말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0월 20엿새 밤이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경비 책임자로서 처형 집행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최민수 박사를 당일 밤 11시에 처형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최 박사는 시설 지하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었을 때 그분은 무릎을 꿇고 있지 않았습니다. 벽에 기대어 앉아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준혁이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가에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규정대로 처형 집행문을 낭독했습니다. 최 박사는 끝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낭독이 끝나자 그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철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경위, 제 딸만은 부탁합니다. 서연이는 아직 8살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부디 지켜봐 주십시오. 준혁의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거부하면 저도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비병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준혁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최 박사가 쓰러졌습니다. 그분의 눈은 끝까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원망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부탁의 눈빛이었습니다. 철호는 준혁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의 세월이 그 얼굴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8살 서연은 고아가 됐습니다. 준혁이 사진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최 박사 부인은 서연이 5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서연에게는 아버지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서연은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준혁은 사진에서 손을 떼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국가에서는 서연에게 최 박사가 순직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연구 중 사고로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연은 진실을 모릅니다. 아버지가 영웅으로 죽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철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아이를 돌봐온 겁니까?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살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빚을 지고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 박사의 마지막 부탁을 저버렸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저는 서연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그림자처럼. 서연이 평양 3호 고아원으로 보내진 뒤부터 10년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철호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왜 준혁이 이렇게까지 하는지를. 10년입니다. 준혁이 철호를 바라봤습니다. 10년간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연은 18살입니다. 곧 강제 배치됩니다. 공장이나 농장, 어쩌면 군대로 보내질 겁니다. 서연의 인생은 그렇게 끝날 겁니다. 준혁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그걸 막아야 합니다. 최 박사의 마지막 부탁을 이제라도 지켜야 합니다. 박철호는 준혁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그 눈에는 1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철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사진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8살 소녀가 아버지 품에 안겨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10년간 어떻게 그 아이를 돌봐왔습니까? 철호가 물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10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 박사가 처형된 다음 날 서연은 평양 3호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시 8살이었습니다. 국가에서는 서연에게 아버지가 연구 중 사고로 순직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영웅적 희생이라고 포장했습니다. 서연은 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고아원 원장이 말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정문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서연을 봤습니다. 운동장 한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 아이를 봤습니다. 준혁은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서연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저는 핵시설 경비 책임자였습니다. 월급이 일반 주민보다 많았고 특별 배급도 받았습니다. 그 돈의 절반을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철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의심받지 않았습니까? 익명으로 보냈습니다.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고아원 원장과 개인적으로 접촉했습니다. 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최 박사와 동료였고 그분의 희생을 기리고 싶다고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겠으니 서연이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준혁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을 꺼냈습니다. 철호에게 건넸습니다. 철호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빽빽한 글씨로 날짜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5년 봄, 서연 고아원 합창단 가입, 노래를 잘한다고 원장이 말함. 2016년 가을, 서연 학교에서 수학 경시대회 우수상, 아버지를 닮았음. 2018년 여름, 서연 고아원 도서관에서 물리학 책을 읽고 있었음. 멀리서 봄, 철호는 수첩을 넘기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10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서연의 성장 과정이 한 글자 한 글자 적혀 있었습니다. 1년에 두세 차례 정도 고아원 근처를 찾아갔습니다. 준혁이 설명했습니다. 명절이나 행사가 있을 때였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노는 모습을 담장 너머에서 지켜봤습니다. 서연이 자라는 모습을 봤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서연은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혼자 책을 읽거나 운동장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10살이 됐을 때 서연은 아버지 사진을 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가끔 사진을 꺼내보며 혼잣말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철호는 수첩의 한 페이지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2019년 겨울, 서연 독감으로 입원, 원장에게 추가 지원금 전달, 서연이 회복했다는 소식 들음, 안도했음. 철호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10년간 이렇게 살아온 겁니까?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서연 앞에 나타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서연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입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준혁이 수첩을 다시 받아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4년 11월, 서연 18살, 원장이 말하길 다음 달 강제 배치 예정, 함경도 농장 또는 평양 방직 공장 중 하나. 철호는 그 문장을 보고 이해했습니다. 왜 준혁이 지금 이곳에 있는지를. 강제 배치가 임박했다는 겁니까? 열흘 전 원장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서연의 배치가 다음 달 초로 확정됐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이제 고아원을 떠나야 합니다. 성인이 됐으니까요. 배치되면 그곳에서 평생을 살게 됩니다.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10년간 지켜본 서연이 체제의 톱니바퀴로 갈려 들어갈 겁니다.
농장에서 강제 노동을 하거나 공장에서 하루 16시간씩 일하게 될 겁니다. 서연의 재능은 아버지를 닮은 그 총명함은 모두 사라질 겁니다. 준혁이 철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걸 막아야 합니다. 10년간 지켜만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최 박사의 마지막 부탁을 지킬 마지막 기회입니다. 철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10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탈북자를 남한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준혁 같은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왜 직접 서연과 함께 탈북하지 않습니까? 철호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서연을 데리고 함께 남한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돈도 충분합니다. 두 사람을 모두 보낼 수 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서연 앞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서연은 아버지가 영웅으로 순직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실을 모릅니다. 만약 제가 나타나서 함께 탈북하자고 한다면 서연은 의심할 겁니다. 왜 아버지의 동료가 갑자기 나타나 탈북을 권하는지 의아해할 겁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서연과 함께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서연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 죄책감을 안고 서연 옆에 있을 수 없습니다. 철호는 준혁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10년간 짊어진 죄책감의 무게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서연만 보내고 당신은 남겠다는 겁니까?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10년간 그것만을 바라며 살아왔습니다. 박철호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불을 붙이려다 멈췄습니다. 지하방은 환기가 안 됐습니다. 철호는 담배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심정은 이해합니다. 철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10년간 짊어진 죄책감이 얼마나 무거운지 짐작합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은 감상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당신이 요청한 건 불가능합니다.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철호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평양에서 한 사람을 빼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게다가 고아원에 있는 소녀입니다. 감시가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10년간 이 순간을 준비해 왔습니다. 철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법이 있다고요? 평양은 북한에서 가장 감시가 심한 곳입니다. 고아원 아이들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됩니다. 배치 전까지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됩니다. 준혁은 품속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철호에게 건넸습니다. 철호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손으로 그린 지도였습니다. 평양에서 함경도까지 이어지는 노선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서연은 다음 달 초 강제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혁이 설명했습니다. 배치 전 일주일간 함경도 청진 근처 농장으로 실습을 갑니다. 고아원 아이들 15명이 함께 갑니다. 인솔교사 2명이 동행합니다. 철호는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농장 실습이라고 해도 감시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 아이만 빼낼 수 있습니까? 농장 실습 넷째 날 밤입니다. 준혁이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아이들은 농장 숙소에서 잡니다. 하지만 넷째 날 밤은 다릅니다. 그날은 인근 마을 문화회관에서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철호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영화 상영이라고 해도 교사들이 감시하지 않습니까? 교사 2명 중 1명은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명숙 교사입니다. 50대 중반입니다. 그분은 최 박사와 같은 고향 출신입니다. 최 박사 사건 이후 서연을 특별히 돌봐준 사람입니다. 철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교사가 탈북을 도와준다는 겁니까?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리 교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은 서연을 아낍니다. 영화 상영 중간에 서연이 화장실에 간다고 하면 허락할 겁니다. 서연은 조용하고 모범적인 아이니까요. 철호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하겠다는 겁니까? 문화회관 뒤편에 산이 있습니다. 준혁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서연이 화장실로 가는 척하다가 뒷문으로 빠져나가면 됩니다. 그곳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가 서연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 너머에는 작은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차를 타고 국경으로 향합니다. 철호는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미쳤습니다. 철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계획은 구멍투성이입니다. 서연이 화장실에 간다고 나가면 누군가 따라갑니다. 설령 혼자 나간다 해도 10분 안에 돌아와야 합니다. 안 그러면 바로 수색이 시작됩니다. 준혁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중요합니다. 서연이 빠져나간 후 적어도 2시간은 버텨야 합니다. 그 시간이면 국경 근처까지 갈 수 있습니다. 2시간을 어떻게 봅니까? 철호가 반문했습니다. 15명 중 1명이 사라지면 즉시 들통납니다. 영화가 끝나면 바로 점호를 합니다.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영화 상영 중에 정전이 일어납니다. 철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전이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화회관이 있는 마을의 변전소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영화 상영 시작 후 1시간쯤에 변전소에 문제가 생기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철호는 준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직접 한다는 겁니까? 할 수 있습니다.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핵시설 경비 책임자였습니다. 전기 시스템 정도는 다룰 줄 압니다. 변전소에 간단한 조작을 하면 정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철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전이 일어나면 더 큰 혼란이 생깁니다. 보안대가 출동합니다. 오히려 탈북이 어려워집니다. 혼란이 필요합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정전이 일어나면 회관 안은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어둠 속에서 아이들이 소리를 지를 겁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을 통제하느라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 틈에 서연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철호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설령 서연이 빠져나간다 해도 당신이 말한 대로 누군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야 합니다. 누가 합니까? 당신입니까?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변전소에 있어야 합니다. 정전을 일으킨 후 흔적을 지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서연을 데리러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요? 철호가 냉소를 띠며 물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북한에 있습니까? 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있습니다. 1명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탁하면 도와줄 사람입니다. 철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안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멈춰섰습니다. 당신 계획은 너무 위험합니다. 철호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정전이 계획대로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고 서연이 무사히 빠져나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설령 빠져나간다 해도 국경까지 가는 게 문제입니다.
함경도에서 국경까지 얼마나 먼지 아십니까? 준혁은 일어섰습니다. 철호와 마주 섰습니다. 위험한 건 압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철호는 준혁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10년간 해왔습니다. 철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많은 탈북자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처럼 무모한 계획은 처음입니다. 성공 확률이 10%도 안 됩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도와주실 수 없다는 겁니까? 철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는 가방 속 돈을 생각했습니다. 30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거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철호가 최종 답을 내렸습니다. 미안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당신 돈은 돌려드리겠습니다. 박철호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준혁에게 건네려는 순간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준혁은 품속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A사 용지 크기의 봉투였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철호는 가방을 내려놓고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철호가 물었습니다. 준혁은 봉투를 철호 앞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봉투 입구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서류 뭉치가 보였습니다. 열어보십시오. 준혁이 말했습니다. 철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열고 안에 서류를 꺼냈습니다. 100여 장은 좋게 넘어 보이는 두꺼운 서류 뭉치였습니다.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철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북한 핵시설 3구역 설계도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상세한 도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건물 구조, 출입구 위치, 내부 동선이 정밀하게 표시돼 있었습니다. 철호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보안 시스템 배치도였습니다. CCTV 위치, 경비 초소, 출입 통제 시스템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철호는 숨을 죽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다음 장을 계속 넘겼습니다. 내부 인원 명단이 나왔습니다. 연구원, 기술자, 경비병 명단이 직급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사진까지 첨부돼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철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핵시설 3구역의 모든 정보입니다. 설계도, 보안 시스템, 인원 명단, 경비 교대 시간표입니다. 철호는 서류를 계속 넘겼습니다. 경비 교대 시간표가 시간대별로 상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어느 시간에 어느 구역에 몇 명의 경비가 배치되는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했습니까? 철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준혁은 창문 없는 벽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20년간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경비 책임자였습니다. 마지막 6개월간 하나씩 모았습니다. 철호는 다시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장에서 멈춰 섰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핵농축 프로그램 월별 진행 상황 보고서. 철호는 그 문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현황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농축 우라늄 생산량, 목표치, 기술적 난관, 해결 방안이 모두 기록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음 핵실험 예정 시기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철호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북한 체제를 뒤흔들 수 있는 폭탄이었습니다. 이 정보가 남한이나 미국 정보기관에 넘어간다면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힐 것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빼냈습니까? 철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준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문서를 조금씩 복사했습니다. 밤 교대 근무 때 사무실에 들어가 문서를 촬영했습니다. 들키면 즉결 처형이었습니다. 철호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준혁이 어떤 위험을 감수하며 이걸 모았는지 상상이 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철호가 물었습니다. 준혁은 철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연을 위해서입니다. 이 정보를 남한 정보기관에 넘기십시오. 대신 제 이름으로 넘기십시오. 철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서연을 제 신분으로 남한에 보내십시오. 준혁이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에는 한준혁이라는 고위급 탈북자가 중요 정보를 가지고 입국했다고 보고하십시오. 서연에게 제 이름을 주십시오. 철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제야 준혁의 계획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은 사라질 작정입니까?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무사히 남한 땅을 밟을 때까지는 중국에 숨어 있겠습니다. 그 후에는 어딘가로 사라지겠습니다. 한준혁이라는 사람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게 될 겁니다. 철호는 준혁의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서연을 한준혁 명의로 남한에 보냅니다. 국정원에는 한준혁이 핵시설 정보를 가지고 탈북했다고 보고합니다. 국정원은 한준혁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한준혁은 중국 어딘가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서연만 남한에 안전하게 정착하게 됩니다. 미쳤습니다. 철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미쳤습니다. 준혁은 작게 웃었습니다. 10년 전부터 미쳐 있었습니다. 철호는 서류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이 정보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남한 정보기관이 이걸 손에 넣는다면 북한 핵 프로그램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넘기면 당신은 어떻게 됩니까? 철호가 물었습니다. 국정원에서 당신을 필사적으로 찾을 겁니다. 이런 정보를 가진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찾지 못할 겁니다. 준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게 될 테니까요. 서연이 한준혁 명의로 입국하고 정보가 넘어가면 국정원은 서연을 한준혁으로 믿을 겁니다. 서연이 여자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철호가 반문했습니다. 준혁은 미리 준비한 듯 설명했습니다. 초기 보고에서 성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한준혁이라는 이름만 전달하고 실제 만날 때 서연이 나타납니다. 국정원에서 의아해하겠지만 서연이 한준혁의 가족이라고 하면 됩니다. 딸이라고 하면 됩니다. 철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들통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들통나도 상관없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서연이 남한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겁니다. 신분이 어떻게 되든 서연만 자유로워지면 됩니다. 철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다시 훑어봤습니다. 이 정보의 가치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준혁의 각오를 생각했습니다. 10년간 죄책감을 안고 살아온 사람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서연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겁니까? 철호가 물었습니다. 남한에 가서 서연과 함께 살 수도 있습니다. 이 정보를 넘긴다면 당신은 영웅 대접을 받을 겁니다.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저는 서연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입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 자유롭게 사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지켜볼 수도 없을 겁니다. 저는 사라질 테니까요. 하지만 서연이 어딘가에서 웃고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철호는 준혁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10년의 고통과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철호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은 자살하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철호는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일은 위험했습니다. 성공 확률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각오는 진짜였습니다. 석 달이 걸립니다. 철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도와주시겠다는 겁니까? 미친 짓입니다. 철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만큼 미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석 달 안에 서연을 빼내서 남한으로 보내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서연이 남한에 도착하기 전까지 당신은 절대 움직이지 마십시오. 당신이 잡히면 모든 게 물거품입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철호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정보는 제가 안전하게 남한에 전달하겠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준혁은 처음으로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박철호는 봉투를 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제 말을 정확히 들으십시오. 한 번만 말하겠습니다. 철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준혁은 자세를 바로 하고 귀 기울였습니다. 먼저 서연의 농장 실습 일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출발일, 도착일, 숙소 위치, 일정표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말한 영화 상영 날짜도 확인해야 합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품속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고아원 실습 일정표였습니다. 철호는 종이를 받아 자세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12월 열흘부터 보름까지 닷새간이군요. 철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영화 상영은 10살 밤입니다. 문화회관 위치는 여기 표시된 곳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답사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휴가를 내서 그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철호는 감탄했습니다. 준혁은 10년간 이 순간을 정말로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할 일은 이겁니다. 철호가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첫째, 문화회관 근처에 사람을 배치합니다. 서연이 빠져나올 때 안내할 사람입니다. 둘째, 국경까지 이동할 차량을 준비합니다. 셋째, 국경 넘는 루트를 확보합니다. 준혁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철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서연이 회관을 빠져나간 후 최소 석 시간은 있어야 국경 근처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말한 정전으로는 석 시간을 벌 수 없습니다.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도 사람을 투입하겠습니다. 철호가 말했습니다. 제 조직원 중 한 명이 그날 문화회관 근처에서 소란을 일으킵니다. 정전과 동시에 다른 곳에서 사건을 만듭니다. 보안대의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준혁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철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제 사람이 근처 상점에서 화재를 일으킵니다. 작은 화재지만 소방대가 출동할 정도는 됩니다. 보안대도 그쪽으로 집중할 겁니다. 준혁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당신 사람이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제 사람은 프로입니다. 철호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화재를 일으킨 후 즉시 빠져나올 겁니다.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준혁은 안도했습니다. 철호는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서연이 회관을 빠져나가면 제 사람이 산 쪽으로 안내합니다. 거기서 차를 타고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두만강 쪽 루트를 이용할 겁니다. 두만강입니까?
준혁이 물었습니다. 압록강이 아니라요? 압록강은 감시가 너무 심합니다. 철호가 설명했습니다. 두만강 쪽이 상대적으로 허술합니다. 특히 함경도에서 가까운 루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중국으로 넘어간 후 몽골을 거쳐 남한으로 갑니다. 준혁은 지도를 보며 루트를 확인했습니다. 철호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전체 과정이 얼마나 걸립니까? 준혁이 물었습니다. 석 달입니다. 철호가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국경을 넘은 후 중국에서 한 달, 몽골 경유 한 달, 남한 입국 준비 한 달입니다. 내년 봄쯤 서연이 남한에 도착할 겁니다. 준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석 달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준혁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준혁이 물었습니다. 철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여기 중국에서 숨어 지내십시오. 절대 북한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지만 변전소 정전은 제가 해야 합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철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제 사람이 하겠습니다. 당신이 직접 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저만 변전소 구조를 압니다. 도면을 그려주십시오. 철호가 말했습니다. 상세하게 그려주시면 제 사람이 처리하겠습니다. 당신은 절대 북한 땅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준혁은 망설였습니다. 10년간 준비한 계획이었습니다. 직접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철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준혁이 잡히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전소 도면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철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시계를 봤습니다. 이미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며칠 더 머무십시오. 제가 안전한 거처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호는 가방을 들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뒤돌아봤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철호가 말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게 실패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연이 잡히거나 탈북에 실패하면요? 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시도는 했습니다. 10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마지막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철호는 준혁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준혁은 이미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성공시키겠습니다. 철호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10년을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철호가 나간 후 준혁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단둥 외곽의 조선족 마을에 숨어 지냈습니다. 철호가 마련해준 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침대 하나, 책상 하나뿐인 방이었습니다. 준혁은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북한 방송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서연과 관련된 수배령이 나오지 않았나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철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철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을 배치했고 차량도 준비했습니다. 변전소 도면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준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철호가 말했습니다. 실행은 12월 14일 밤입니다. 그날까지 당신은 절대 움직이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압록강의 얼음이 두꺼워지고 있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12월 초였습니다. 준혁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을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서연은 농장 실습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12월 9째 날 밤 철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서연 일행이 함경도로 출발합니다. 철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10사흘만 기다리면 됩니다. 준혁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사흘만 더 기다리면 됐습니다. 서연이는 무사합니까?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건강합니다. 철호가 대답했습니다. 제 사람이 멀리서 확인했습니다. 서연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버스를 탔습니다.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8살 때 처음 봤던 그 아이가 이제 18살이 됐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2월 10째 날이 밝았습니다. 준혁은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사흘 후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10년간 서연을 지켜보며 적어둔 기록이었습니다. 준혁은 노트를 꺼내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14년 10월 26째 날 최민수 박사 처형, 서연 고아원 입소, 나의 속죄 시작. 준혁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0년간의 기록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의 생일, 학교 성적, 고아원 행사, 아팠던 날들이 모두 기록돼 있었습니다. 준혁은 각 기록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2016년 봄, 서연 고아원 합창 발표회에서 독창, 아버지가 좋아하던 노래를 불렀다고 함. 나는 담장 밖에서 들었음. 준혁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서연의 맑은 목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노래는 그리운 금강산이었습니다. 최 박사가 생전에 자주 흥얼거리던 노래였습니다. 서연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그 노래를 불렀을 것이었습니다. 2018년 겨울, 서연 독감으로 일주일간 입원, 원장에게 추가 의약품 지원, 서연 회복 후 안도함. 준혁은 그때 얼마나 불안했는지 기억했습니다. 고아원 의료시설은 열악했습니다. 독감이 폐렴으로 번질까봐 밤새 걱정했습니다. 원장에게 뇌물을 주고 좋은 의약품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기록이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서연 18살, 강제 배치 앞둠, 나의 마지막 기회, 반드시 성공시켜야 함. 준혁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백지를 꺼내 놓았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준혁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에게. 첫 줄을 쓰고 준혁은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10년간 하지 못한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글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다. 최민수 박사는 훌륭한 과학자였고 더 훌륭한 아버지였다. 너는 그분을 닮아 총명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다. 준혁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백해야 한다. 나는 내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내 아버지를 죽였다. 10년 전 그날 밤 나는 명령에 따라 방아쇠를 당겼다. 펜을 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준혁은 잠시 멈췄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습니다. 준혁은 눈물을 닦고 다시 글을 썼습니다. 용서를 구하려는 게 아니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다만 내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이제야 지킬 수 있게 됐다.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준혁은 편지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어차피 보낼 수 없는 편지였습니다. 사흘이 흘렀습니다. 12월 열사흘 저녁이 됐습니다. 준혁은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6시였습니다. 지금쯤 함경도 문화회관에서는 영화 상영 준비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저녁 7시 철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화 상영이 시작됐습니다. 철호의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습니다. 제 사람이 현장 근처에 대기 중입니다. 준혁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서연은 무사합니까? 회관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철호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준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정전은 언제입니까? 8시 반입니다. 철호가 대답했습니다. 영화 시작 후 1시간 반 뒤입니다. 그때 변전소에 문제가 생깁니다. 준혁은 시계를 봤습니다. 이제 1시간 반 남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북한 땅 어딘가에서 서연이 영화를 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준혁은 방 안을 계속 서성였습니다. 8시가 됐습니다. 8시 10분이 됐습니다. 8시 20분이 됐습니다. 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8시 40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준혁은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전 성공했습니다. 철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관 전체가 암흑입니다.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준혁은 숨을 죽였습니다. 서연은요? 제 사람이 회관 뒷문 쪽에서 대기 중입니다. 철호가 말했습니다. 서연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혁은 전화를 끊지 못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왜 연락이 없습니까? 준혁이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철호의 목소리도 긴장돼 있었습니다. 제 사람이 확인하는 중입니다. 다시 10분이 흘렀습니다. 그때 철호가 말했습니다. 나왔습니다. 서연이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준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말입니까? 제 사람이 서연을 확인했습니다. 철호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지금 서연을 데리고 산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준혁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이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차량은 준비됐습니까?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산 너머 도로에 대기 중입니다. 철호가 대답했습니다. 30분 후면 도착할 겁니다. 그럼 즉시 국경으로 향합니다. 준혁은 전화를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최 박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최 박사가 남긴 마지막 말이 들렸습니다. 제 딸만은 부탁합니다. 준혁은 중얼거렸습니다. 최 박사님, 이제야 지킵니다. 서연을 지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철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이 차에 탔습니다. 철호가 말했습니다. 지금 국경을 향해 이동 중입니다. 새벽까지 두만강에 도착할 겁니다. 준혁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서연은 괜찮습니까?
놀라지는 않았습니까? 준혁이 물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제 사람이 설명했습니다. 철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준비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준혁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서연은 10년간 준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보낸 사람을 믿고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준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서연을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서연은 어둠 속을 달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자유를 향해 달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준혁은 황급히 받았습니다. 국경을 넘었습니다. 철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지금 중국 땅에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준혁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서연이 해냈습니다. 북한을 벗어났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성공한 겁니까?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철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서연은 자유입니다. 준혁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간 짊어진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한참을 있었습니다. 전화기는 그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10년간 짊어진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최 박사의 마지막 부탁을 지켰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고 있었습니다. 서연에게는 새로운 삶의 첫날이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2025년 2월 중순이었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단둥 외곽의 단칸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철호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서연은 중국 안전가옥에서 몽골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철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 서연을 몽골로 보냅니다. 철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달 후면 남한 입국이 가능합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건강합니까? 건강합니다. 철호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많이 불안해했지만 이제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제 사람이 잘 돌보고 있습니다. 준혁은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저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철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누가 자기를 탈북시켰는지, 왜 도와주는지 계속 물었습니다. 준혁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당신 아버지의 동료분이 준비한 일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철호가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사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서연의 말을 간접적으로나마 듣는 것이었습니다. 1달이 더 지났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압록강의 얼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3월 중순이었습니다. 철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철호가 말했습니다. 서연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보호시설에 있습니다.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서연이 남한에 도착했습니까? 네. 오늘 오전 11시에 도착했습니다. 철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준혁 명의로 입국 처리했습니다. 국정원에 연락했고 담당자들이 서연을 인수했습니다. 준혁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서연이 해냈습니다.
북한을 벗어나 자유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정보는 넘겼습니까?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준 서류를 모두 넘겼습니다. 철호가 대답했습니다. 국정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핵시설 설계도와 농축 프로그램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도 압니다. 지금 한준혁을 찾고 있습니다. 준혁은 작게 웃었습니다. 찾지 못할 겁니다. 서연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철호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 아버지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철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계획대로 했습니다. 한준혁이라는 고위급 탈북자가 정보를 제공했고 그 과정에서 서연도 함께 탈북했다고만 보고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서연은 한준혁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도왔다고만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모를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철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당신도 남한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철호가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제공한 정보 덕분에 국정원에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영웅 대접을 받을 겁니다. 서연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서연 앞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10년 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서연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서연을 구했지 않습니까? 철호가 반박했습니다. 10년간 돌봤고 탈북까지 성공시켰습니다. 충분히 속죄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속죄는 끝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서연이 자유롭게 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철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실 겁니까? 사라질 겁니다. 준혁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한준혁이라는 사람은 이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게 될 겁니다. 서연이 그 이름을 가지고 남한에서 살 겁니다. 준혁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이 봉투를 6달 후에 서연에게 전해주십시오. 뭐가 들어있습니까? 철호가 물었습니다. 준혁은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편지와 사진입니다. 서연이 알아야 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철호는 이해했습니다. 편지에 진실을 썼습니까? 당신이 서연 아버지를 처형했다는 것을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써야 합니다. 서연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를 도운 사람이 누구인지, 왜 도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준혁은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전하지 마십시오. 6달 후에 전해주십시오. 서연이 남한 생활에 적응한 후에요. 철호는 준혁의 배려를 이해했습니다. 서연이 막 도착해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런 진실을 알게 되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호가 대답했습니다. 6달 후에 전달하겠습니다. 준혁은 안도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서연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진실도 언젠가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은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준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신의 10년이 이뤄낸 겁니다. 철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전화를 끊고 준혁은 봉투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안에는 며칠 전에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완성한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핵시설 준공식 때 찍은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최민수 박사와 한준혁 경위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준혁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최 박사와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준혁은 한 줄을 적어뒀습니다. 핵물리학 연구소 준공식 최민수 박사 한준혁 경위 2012년. 그리고 그 밑에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영웅이었습니다. 그 빚을 조금이나마 갚았습니다. 준혁은 봉투를 봉했습니다. 이제 이 봉투는 6달 후 서연에게 전달될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진실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도운 사람이 누구였는지, 왜 도왔는지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과 약간의 돈만 넣었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론가 사라질 준비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준혁은 방을 나섰습니다. 철호에게 봉투를 맡겼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잘 지내십시오. 철호가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당신도 건강하십시오. 서연을 부탁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철호가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잘 살 겁니다. 당신이 준 자유 속에서요. 준혁은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강물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너머가 북한이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준혁은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라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한준혁이라는 이름은 이제 서연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름 없는 사람이 될 것이었습니다. 2024년 9월 중순 대한민국 인천 남북하나재단 정착지원센터였습니다. 최서연은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교실 창문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6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서연은 18살이었습니다. 북한 고아원에서 강제 배치를 앞두고 있던 소녀가 이제는 자유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서연은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정기 상담 시간이었습니다. 담당 상담사는 김현주 선생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따뜻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서연 씨, 어서 오세요. 김현주가 웃으며 맞았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김현주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김현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건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자유롭게 걷고 웃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현주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준혁이라는 분에 대해서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를 탈북시킨 분이라고 들었는데 그분은 어디 계신가요? 김현주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파일을 펼쳐봤습니다. 한준혁 씨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김현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국정원에서도 그분의 현재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공로자라는 것만 확인됐습니다. 서연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혀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죄송합니다. 김현주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한준혁 씨가
북한 핵시설 고위급 인사였다는 것뿐입니다. 그분이 제공한 정보 덕분에 당신이 안전하게 탈북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준혁이라는 이름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이름이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분이 제 아버지와 관련이 있을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핵시설에서 일하셨습니다. 최민수 박사님이셨습니다. 김현주는 파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같은 시설에서 일했다면 서로 알았을 수도 있겠네요. 서연은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였습니다. 국가를 위해 순직했다고 들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얼굴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목소리를 기억했습니다. 제 아버지를 아는 분이라면 꼭 만나고 싶습니다. 서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김현주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새로운 삶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준혁 씨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센터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물리학 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던 분야였습니다. 서연도 자연스럽게 물리학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책을 읽다가 문득 고아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10년간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외로웠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아원에는 익명의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매달 식량과 물품을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아원 원장은 그 사람이 서연 아버지의 동료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 후원자가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한준혁이라는 분이 그 후원자였을까?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동료였고 자신을 탈북시켰다면 그 후원자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센터 행정실에서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 씨, 우편물이 왔습니다. 행정 직원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의아했습니다. 자신에게 우편을 보낼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남한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직원은 작은 소포 하나를 건넸습니다. 발신인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소포를 받아들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발신인이 없는데 괜찮은가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안 검사는 완료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은 없습니다. 편지와 사진만 들어 있습니다. 서연은 소포를 가지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조심스럽게 소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접힌 편지 한 장과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먼저 사진을 펼쳤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경비병 제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아버지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 희미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핵물리학 연구소 준공식 최민수 박사 한준혁 경위 2012년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준혁? 아버지 옆에 서 있는 사람이 한준혁이었습니다. 자신을 탈북시킨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또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영웅이었습니다. 그 빚을 조금이나마 갚았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는 손으로 쓴 것이었습니다. 글씨가 약간 떨려 있었습니다. 서연에게.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최민수 박사를 알았던 사람이다. 우리는 핵시설에서 함께 일했다. 그분은 훌륭한 과학자였고 더 훌륭한 아버지였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게 고백해야 한다. 10년 전 내 아버지는 연구 중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다. 진실은 다르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편지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비윤리적인 연구를 거부했다. 그 때문에 반동분자로 낙인 찍혔다. 그리고 숙청됐다. 그날 밤 처형 집행 명령을 받은 사람이 나였다. 나는 내 아버지를 구하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방아쇠를 당겼다. 서연은 편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한준혁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을 탈북시킨 그 사람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말이었습니다. 서연은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용서를 구하려는 게 아니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다만 내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고 싶었다. 그분은 마지막 순간 내 이름을 불렀다. 서연만은 부탁한다고 말씀하셨다.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10년간 나는 너를 멀리서 지켜봤다. 고아원의 익명 후원자가 나였다. 내가 자라는 모습을 담장 너머에서 봤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내 앞에 나타나지 못했다. 나는 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온갖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분노, 슬픔, 혼란, 그리고 이상하게도 감사함까지 느껴졌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제 너는 자유다. 북한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내 아버지가 꿈꾸던 세상에서 살게 됐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어딘가에서 웃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나의 10년은 의미가 있었다. 서연은 울면서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너를 만날 수는 없다. 나는 내 앞에 나타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멀리서, 아주 멀리서 너의 행복을 빌겠다. 부디 자유롭게 살아라. 내 아버지가 그토록 원했던 삶을 살아라. 그것이 나의 마지막 속죄다. 한준혁. 편지가 끝났습니다. 서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간 자신을 지켜본 사람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이 10년간 속죄하며 살았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와 한준혁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동료였을 것입니다. 그러다 운명이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서연은 김현주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편지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김현주는 놀란 표정으로 편지를 읽었습니다. 이걸 누가 보냈을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김현주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마 한준혁 씨와 연락이 닿는 누군가일 겁니다. 탈북 브로커일 수도 있고요. 한준혁 씨를 찾을 수 있을까요? 서연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김현주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편지를 보면 그분은 의도적으로 사라진 것 같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김현주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이미 당신에게 전달됐습니다. 이 편지가 그 증거입니다. 서연은 며칠 동안 편지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분노였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도울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점점 이해하게 됐습니다. 한준혁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그는 명령에 따라야 했고 거부하면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10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상상했습니다. 죄책감을 안고 매일 밤 악몽을 꾸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멀리서 지켜보며 후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을 탈북시켰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은 국정원에 연락했습니다. 한준혁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담당자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담당자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준혁이라는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도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서연은 이해했습니다. 한준혁은 정말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이름을 주고 자신은 이름 없는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서연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대학 진학 준비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물리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센터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무수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와 한준혁의 사진이었습니다. 이제는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아버지,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원하셨던 대로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연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한준혁 씨,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용서한다는 말은 아직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해합니다. 1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압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의 속죄를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딘가에서 한준혁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까요? 서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준혁의 10년 속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살아있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편지를 한 장 썼습니다. 한준혁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어디로 보낼지 몰랐지만 그래도 썼습니다. 한준혁 씨에게, 저는 아직 당신을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여전히 큽니다. 하지만 당신의 10년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당신이 준 자유 속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서연. 편지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진과 함께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언젠가 한준혁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 전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준혁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중국 어딘가에서 혹은 이미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람이 되어 다만 서연의 자유로운 삶 속에 한준혁의 10년 속죄가 조용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대학에 진학했을 때, 물리학을 공부할 때, 친구들과 웃을 때, 자유롭게 거리를 걸을 때마다 한준혁의 선택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준혁이 원한 전부였습니다. 서연의 웃음 속에, 서연의 자유 속에 자신의 속죄가 살아있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빛났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도 한준혁도 저 별들 중 하나가 되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이름 없이 사라진 한 남자가 마지막으로 평화를 찾았습니다. 10년의 빚을 갚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어떤 선택은 목숨보다 무겁습니다. 한준혁은 10년 전의 선택을 10년간의 속죄로 갚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으로 한 사람의 자유를 샀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이유를 어떻게 사느냐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준혁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 이후 10년을 속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전한 희생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서연도 즉시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언젠가 용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